선고 생중계를 통해서 전해 들으셨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2016년 수사가 처음 시작된 지 대략 3년 만의 일이었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분리 선고해야 한다면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이 또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이후 상황이 또 매우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묵직한 뉴스와 함께 전국적으로 비가 쏟아진 곳이 많아서 아주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오늘 문자는 조금 무거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 정치, 사회, 경제 분야의 이런저런 뉴스를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드실 텐데 요즘 뉴스 보면서 드는 생각은 이 주제로 오늘 문자를 받겠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이 소요가 됩니다. 휴대폰 문자 메시지 우물정 9730으로 보내주시거나 무료로도 하실 수 있죠. KBS 콩 게시판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전국 일주 유튜브 생방송은 유튜브에서 KBS 1라디오 검색하시고요. 다시 보기는 라디오 전국 일주로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라디오 전국 일주 출발합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동네방네 이모저모 전국이 가까워지는 시간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먼저 지역 뉴스 브리핑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출산율이 역대 최저치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통계청이 이제 2018년 출생 통계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네네. 지난해 출생아가 32만 6,800여 명. 그래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었다 그러고, 지난해 그 지지난해죠. 그 대비해서도 8.7%나 줄었다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합계 출산율이 그러니까 0.08명 급감을 해서 0.98명대로까지 떨어진 겁니다. 한 명이 안 되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이 합계 출산율이 인구 유지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선이 2.1명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것에 비해서 뭐 절반 아래로 지금 떨어진 겁니다. 이 지역별로도 좀 이제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합계 출산율이 그나마 가장 높은 것이 세종시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1.57명, 그 이 뒤를 이제 전남, 제주가 이제 잇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그 좀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은 곳이 서울이 0.7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이 굉장히 낮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부산도 0.90명. 그래서 아무래도 이 대도시권이 좀 굉장히 낮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고. 그렇군요. 시군구별로 보면 그 전남, 해남군이 1.89명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네. 이런 지역은 좀 국가적으로 포상을 해야 하지 않을까 글쎄요. 싶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서울시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0.60명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예. 안산 동산고등학교 그리고 해운대고등학교가 자사고 지위를 당분간 유지한다는 얘기가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뭐 얼마 전에 사실은 뭐 자사고 좀 여러 개 학교가 지금 자사고 지위 지금 뭐 그 다 박탈을 당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들 학교들이 지금 뭐 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내고 네. 또 행정소송도 지금 제기를 하고 이런 상황인데요. 네네. 어제 오전에 이제 부산지법에서 그 해운대고 자사고 지정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관련해서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이거를 인용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렇군요. 네. 해운대고 측에 손을 들어준 거죠. 네. 또 수원지법에서도 어제 그 안산 동산고 측에 그 이 집행정지 신청 이걸 또 인용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두 개 학교가 자사고 지위를 당분간 유지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네. 이제 어느 정도 유지를 하느냐 하면 이제 소송이 이제 제가 조금 전에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행정소송이 끝나길 때까지는 일단 유지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행정소송이 뭐 얼마나 걸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 이제 이렇게 되면서 지금 이제 서울 지역에 있는 8개 자사고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이제 취소된 것과 관련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네. 이거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높다. 아하. 이렇게 지금 보고요.
지금 법원 결정이 나오는 대로 합동 신입생 설명회도 열 계획이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는 학생과 학부모들이죠. 혼란스럽겠네. 네. 예. 그러니까 수험 전략을 이제 다시 짜야 되는 자사고를 갈 건지 뭐 아니면 일반고를 갈 건지 자사고 취소되면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시던 분들이 네. 더 고민스러워지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그동안의 결정을 놓고 전략을 짰다가 이게 이제 또 막 혼란스럽게 되니까 다시 네. 계획을 세워야 되는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친일 발언을 한 보은 군수가 사퇴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분이 지난 26일에 그러니까 이 자매 이제 지자체입니다. 그래서 울산 남구 쪽에 가셔가지고 예. 보훈군 이장단 워크숍을 이제 했고요. 네. 그 자리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발언을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일본에 돈을 받아서 우리가 새끼밥도 못 먹고 산업시설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구미공단, 울산 뭐 이런 산업단지 만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했고, 네. 그러니까 위안부 뭐 그거 한국만 한 게 아니고 중국도 하고 필리핀도 하고 다 했는데, 예, 우리만 배상 받았다 5억 불. 그래서 한일국교 정상회 때 다 끝났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예, 요즘 이 시국에 상당히 좀 민감할 수 있는 그런 좀 부적절한 그런 발언을 한 건데요. 네. 자, 이렇게 되니까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쪽에서 이분이 이제 자유한국당의 이제 그 당적을 가지고 계신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 즉각 제명을 하라 이렇게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 측에 이제 촉구를 했고요. 네네. 광복회 충북도지부하고 지금 충북 3.1운동 대한민국 100주년 범도민위원회 이런 쪽에서도 지금 무릎 꿇고 사죄하고 사퇴하라 지금 이렇게 지금 촉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독도 수호 관리 사업 9건이 반영이 됐다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모두 반영되지 못해서 조금 아쉽긴 한데요. 네. 그래도 뭐 9건 정도 반영된 거 지금 이제 다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내년 이제 예산이 뭐 지금 초슈퍼 예산으로 지금 이제 추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 지금 경상북도 쪽에서 요청한 독도 관련 이제 예산이 한 87억 원 정도 반영이 됐다 그럽니다. 네. 그래서 이 독도 전용 소형 조사선 건조하는 거하고 독도 해역 환경관리선 건조, 또 이 안영복 기념관 노후시설 교체, 독도 박물관 노후시설물 교체, 국내 체류 외국인 독도 탐방 사업 뭐 이런 것들을 벌일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정부 예산에 이제 포함이 됐다 그럽니다. 네. 그나마 좀 다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부산, 창원,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춘천, 제주, 울산, 진주, 안동, 포항, 목포, 순천, 충주, 강릉, 원주.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예. 하실 말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문자 주제가 요즘 뉴스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주제 발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문자가 길게 많이 오고 있습니다. 1873님은 짧게 보내셨네요. 요즘 정치는 지지부진한 느낌입니다. 뭐 그렇죠. 정치가 또 뭐 하루 이틀 그런 게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만. 네. 0629님 요즘 뉴스를 보면 무엇이 과연 진실인지 가늠하기 심히 마음이 산란합니다. 표현이 조금 복잡한데요. 여튼 그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좌우로 갈라서는 자리에 있을까 두렵습니다. 1173님 뉴스 들을 때마다 걱정이 늘어나서 평범한 일상의 소식이 듣고 싶네요. 저희 프로그램은 평범한 일상의 소식을 많이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3139 뉴스를 보면서 각 정당들이 가짜 뉴스다 아니다 하는 모습을 보니까 앞으로는 더욱 나름 주체적이고 직관적인 판단력을 길러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넘쳐나는 지식들을 자신의 눈과 기준에서 바라봐야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셨군요. 3139님께 모바일 커피 쿠폰 드리겠습니다. 9631님 요즘 뉴스 보면 이건 맞는 걸까 하는 의심부터 듭니다. 가짜 뉴스가 너무 많아서 답답하고 대한민국이 화합하고 서로 이해하며 살아가는 나라로 거듭나길 바라봅니다. 9631님께도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짧은 글은 50원 긴 글 100원이고요. 무료로 KBS 콩
게시판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라디오 전국 일주는 KBS 콩 앱과 KBS 1라디오 유튜브 계정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지역 소식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춘천으로 가죠. 김미주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춘천입니다. 네. 오늘 춘천에서 뭐 특별한 여행을 준비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춘천의 에티오피아로 떠나볼 텐데요. 네. 춘천 공지천변을 따라 걷다 보면 에티오피아 한국전 참전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의 비극이었죠. 6.25 전쟁 시 우리나라의 자유를 위해 싸운 에티오피아 용사들을 기억하고 감사와 우정의 뜻을 전하고자 춘천시에서 2007년에 기념관을 개관하게 됐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민들은 에티오피아라는 나라가 한국전 참전 국가라는 걸 잘 모른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춘천에서는 2004년부터 에티오피아의 수도인 아디스아바바시와 자매 결연을 맺으면서 교류를 활발하게 하게 됐고요. 기념관은 1층과 2층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 저는 한번 가봤습니다. 굉장히 그러세요? 네. 굉장히 좋은 기억이 있는데 각 층마다 어떤 얘기가 담겨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먼저 1층에는 에티오피아가 어디에 있는 어떤 나라인지 소개하는 다목적 전시실이 있고요. 네. 그리고 한국전에 유엔과 에티오피아가 참전하게 된 동기, 에티오피아 군의 뛰어난 전투 활약상을 전시한 참전 기념실이 있습니다. 또 2층에는 에티오피아 역사와 문화, 생활 풍속, 종교 등을 소개하는 풍물 전시실이 있고요. 아디스아바바시와 춘천시의 교류 활동이 담긴 교류 전시실 등 4개의 전시실로 나눠서 에티오피아의 고마움을 관람객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날 방문한 관람객분도 마음 한켠이 뭉클했다고 하는데요. 이야기 들어보시죠. 여기 오니까 에티오피아인들과 진짜 가까이 있는 것처럼 그때 전쟁 상황뿐만 아니라 에티오피아인들의 실생활에 썼던 물건까지 함께 볼 수 있어서 더 좋았습니다. 타 지역에서도 많이 올 만큼 본 것 같아요. 건물도 좀 외관도 되게 좀 신기해서 그것도 보러 오는 것도 들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춘천과 에티오피아 뭐 모르시는 분들은 굉장히 난데없다고도 느끼실 수 있을 테지만 이거 굉장히 특별한 관계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16개 참전 국가 중 하나인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국가 중 지상군을 보낸 유일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네. 여기서 잠시 에티오피아라는 나라를 설명드리자면요. 아프리카 뿔 뒤쪽에 소말리아가 둘러싸고 있고 안쪽에 위치한 나라인데요. 네. 사실 에티오피아는 지금은 세계 최빈국 중 하나지만 6.25 전쟁 당시에는 우리나라보다 상황이 훨씬 좋았다고 합니다. 식민지 시대를 겪었던 에티오피아의 황제가 자신들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던 기억이 있었는데 그 서름과 아픔에 깊이 공감하며 아무 관계도 없는 우리나라에 먼저 손을 내밀어 줬습니다. 그래서 1200명의 황실 근위대로 구성된 강류 부대를 파견하게 됩니다. 강류 부대라고 하니까 이 강자를 써서 그런지 또 아주 강한 느낌이 있네요. 네, 그렇죠. 강류라는 뜻이 초전 박살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요. 예. 실제로 총 253전에서 253승의 놀라운 전투 기록도 가지고 있습니다. 전승이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대단하다고 느꼈던 점은 전쟁에서는 보통은 포로가 생기기 마련인데 포로가 단 한 명도 없었고요. 수습하지 못한 시신도 없었다고 합니다. 예. 이 부대가 또 매우 특별했던 것처럼 이 기념관에 또 특별한 점이 있다고요? 네, 기념관의 특별한 점이라면 유일하게 에티오피아만이 기념관이 있다는 점이고요. 네. 또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하면 기념관의 외관일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건축 양식이 아닌 에티오피아 전통 가옥인 돔 형태의 건축 양식으로 돼 있다는 점입니다. 네. 그리고 에티오피아는 1년 12개월이 아닌 13개월로 지내는데요. 이 고유 달력도 전시돼 있어서 저는 신기하더라고요. 특히 풍물 전시실에는 에티오피아의 아름다운 색상이 표현된 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저도 여기서 사진을 찍었는데 정말 외국에 온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네. 사진을 보면 아주 색감이 아름다운데 1년이 13달, 13개월 이게 참 신기하네요. 그렇습니다. 예. 뭐 그리고 또 다른 얘기거리가 또 있나요? 네, 바로 아름다운 주변 경관인데요. 네. 춘천도시공사 관계자분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춘천의 에티오피아 한국전 참전 기념관을 방문하신다면 그 먼 대륙 아프리카에 있는 에티오피아를 가까이 피부로 느껴보실 수가 있고 덤으로 기념관 주변에 잘 가꾸어진 공원들 또 의암호의 물레길에서 카누를 타보는 특별한 즐거움
춘천의 명소인 공지천에서 에티오피아 커피를 마시면서 또 운이 좋으시다면 소양강을 예쁘게 물들이면서 넘어가는 정말 고운 노을을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예. 저는 정말 자주 가거든요. 아, 공지천 네. 근처에 거기 이제 카페도 있고, 예. 그리고 또 길 건너에는 그 뭡니까 참전 기념탑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굉장히 경관도 좋고 저도 진짜 이게 그냥 막 적극적으로 여러분께 좀 권하고 싶은 그런 곳인데 뭐 주변에 또 다른 곳들을 한꺼번에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죠? 네, 예. 강원도에서 커피하면 보통 강릉을 먼저 떠올리시잖아요. 요즘 그렇게 됐죠? 예. 네, 춘천에는 이 기념관 바로 옆에 대한민국 최초 로스터리 카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네, 간판에 에티오피아 황실 문양이 있을 만큼 에티오피아 황실과 직접적인 관계가 깊은 곳인데요. 네. 에티오피아에서는 황제가 의자를 놔두고 앉으면 그곳이 성지가 된다고 합니다. 네. 그 의자 내린 곳을 토대로 에티오피아의 원두를 직접 받아 로스팅을 하는데요. 커피의 깊은 맛이 남달랐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매년 9월 말에 전통 의상 등 에티오피아의 전통을 체험할 수 있는 행사가 있다고 하는데요. 오셔서 옷도 직접 입어보시고 다양한 체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그 카페가 오랫동안 에티오피아와 민간 외교를 했던 곳입니다. 사실 이 외교 관계가 제대로 유지가 되지 않던 동안에도 말이죠. 굉장히 또 유서가 깊은 곳이고 또 젊은 사람들 거기서 또 이제 그 굉장히 데이트하기 좋았던 네, 그런 맞습니다. 곳이기도 하죠. 예. 아유 그냥 생각이 막 모락모락 나는데 말이죠. 저도 또 가야겠습니다. 네, 주말에 꼭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평일에도 시간 되면 막 갑니다. 네. 예. 사실 이곳은요, 춘천 시민들도 잘 모르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서울이나 경기 등 수도권에서 더 많이 찾으신다고 하는데요. 네. 타지분들뿐만 아니라 춘천분들도 많이 오셔서 이들의 희생 정신을 잠시나마 느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역사도 공부할 수 있고 에티오피아 여행도 할 수 있는 춘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춘천 소식 고맙습니다. 제가 어제 한 번, 오늘 한 번 좀 흥분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제는 고향 강릉 연결했고 춘천은 사실 외가입니다. 예, 제가 또 그래서 또 자주 가기도 하는데 말이죠. 이번엔 좀 먼 곳으로 가겠습니다. 순천으로 가겠습니다. 최유린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순천입니다. 예. 순천시가 지난해 출렁다리 사업을 추진했는데 위치 선정으로 인해서 한 차례 무산되고 또 최근에는 환경단체들이 사업을 반대하면서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순천시는 관광객들의 발길을 원도심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출렁다리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네. 위치는 봉화산 둘레길이었는데요. 길이는 180여 미터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출렁다리를 만들 계획이었지만 순천시가 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자격이 없는 업체와 계약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문제가 됐습니다. 예. 자격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이 업체가 출렁다리 사업을 추진하는데 정확히 어떤 역할을 맡았던 거죠? 이제 건설산업기본법을 보면 네. 철 구조물은 철강제 설치 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건설업자가 시공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네. 이 순천시는 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에 케이블 제작과 설치를 맡긴 겁니다. 이걸 감사원이 지적을 하면서 사업이 중단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사업은 중단이 됐고 담당 공무원은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법원의 판결은 달랐는데요. 순천시와 해당 업체 사이의 계약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순천시는 출렁다리 조성을 위한 새 후보지를 선정하면서 사업 추진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순천시 공원녹지과 공원시설팀 홍경현 주무관의 얘기 들어보시죠. 당초 봉화산을 포함해서 총 7군데가 조사가 됐는데 기존 자재를 재활용할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경제성, 환경성 이런 부분들을 평가를 해보니 최종적으로 동천 조류지, 동천 쿠메다리, 조례 호수공원 이렇게 3군데로 압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3군데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제 설치를 해도 무방한 장소로 판단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것이 더 낫냐 문제는 이것들은 또 시민들의 의견까지 들어올 필요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약간 근소한 차이긴 하지만 그중에 동천 조류가 제일 난 걸로 이렇게 판정이 나가지고요. 최종적으로 동천 조류지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네.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크다면서요? 네, 지난해 그 봉화산 출렁다리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부터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심했는데요.
이 봉화산 골짜기를 가로지르는 출렁다리가 생태계를 파괴한다라는 지적을 했고 또한 생태 도시로 명성을 쌓아온 순천시 이미지에도 맞지 않다면서 설치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동천변으로 위치를 재선정하는 데에 대해서도 반발하고 있는데요. 어떤 이유에선지 순천환경운동연합 김옥서 공동의장에게 들어보시죠. 당초에 저희들은 이 사업을 매몰 비용으로 처리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은 무시하고 오로지 동천과 꿈의다리 옆에 조례호수공 세 가지 안만 검토해서 여론조사했던 것 자체가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처음부터 초지일관 이 사업은 부적절한 특혜성 예산, 낭비성 예산에서 사업 취소를 바랬던 2016년부터 줄기차게 저희들이 주장했던 게 이 사업 자체는 도심에서 전혀 맞지 않는 생태 수도에 맞지 않는 인공 구조물로서 반대해왔던 상황입니다. 네. 환경단체들은 출렁다리 사업의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는데요. 앞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고 또 이로 인해서 순천시의 부당한 업무 과정이 드러난 만큼 명분이 없는 사업은 중단해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순천시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순천시는 어떤 입장입니까? 이제 앞으로 사업 발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순천시는 이번 출렁다리 사업이 국가정원과 순천역을 연결하는 그린웨이와 또 오천지구를 한 가지 동선으로 있게 할 수 있다면서 사업의 당위성을 말하는데요.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사업이 원만하게 잘 추진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순천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요즘 뉴스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이 주제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문자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8154님, 요즘 뉴스를 보면 답답하네요. 우리나라가 한층 더 성숙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제 계기로 우리가 더 성숙되면 좋겠습니다. 9100번님, 법이란 도덕을 근간으로 만들어져야 하는데 도덕과 법이 반대로 적용되는 게 많습니다. 도덕은 어디까지 지켜야 할지 60 중반 나이에 혼란스럽습니다. 8879님, 요즘 정치가를 보면 국민들의 국론 분열을 더욱더 조장하는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돼서야 남북 통일은 꿈꾸지도 말아야 할 듯합니다. 예, 국민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걱정이 많으십니다. 아직 모바일 커피 쿠폰이 많이 남아있으니까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유료 문자 우물정 9730과 무료로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시면 또 되겠습니다. 라디오 전국 일주는 KBS 콩 앱과 KBS 일라디오 유튜브 계정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시각 3시 31분 좀 지났습니다. 날씨 정보 그리고 교통 상황 그리고 간추린 뉴스를 듣고 라디오 전국 일주 이어가겠습니다. 기상청의 송소진 씨. 중부지방에는 오전부터 소낙성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오를 전후해서는 수도권에 매우 강한 비가 내렸는데요. 지금은 충청도와 강원 영서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고 그중 세종과 충남 홍성, 청양, 충북 청주와 괴산 등에 시간당 10mm가 넘는 다소 강한 비가 오고 있습니다. 밤까지 중부지방에는 국지성 호우가 예상되고요. 남부지방은 남해상에 위치한 또 다른 비구름의 영향을 받아 지금 제주도와 남해안에 비가 오고 있는데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그 밖에 남부지방에도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가 20에서 60mm,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충청도는 10에서 4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20mm 정도가 되겠고요. 비는 대부분 오늘 밤에 그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에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다가 하늘이 차차 개겠는데요. 내일 오후에는 중부 일부 지역에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28도, 광주, 대구 27도, 제주 25도 등으로 어제보다 1, 2도 정도 낮겠지만 내일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오를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6도, 습도는 70%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박경은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고속도로는 작업과 돌발 구간들을 중심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기흥 부근인데요. 승용차 추돌 사고 때문에 2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사고 여파로 일대 정체되고 있고요. 더 가서는 수원 부근과 달래내에서 반포 쪽으로 밀립니다. 반대 부산 쪽으로 한남에서 서초 부근 또 신갈에서 수원 쪽으로 정체고요. 이로 옥산 분기점 부근 갓길에는 고장난 버스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 운전하셔야겠습니다.
제2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 하번천 터널 부근 사고는 처리가 됐지만 여파 때문에 경기 광주에서 신월천교까지 아직은 밀리고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화성휴게소 부근 또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 서서울 요금소에서 조남, 일찍에서 금천 쪽으로 정체 이어집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동수원에서 광교터널, 다시 월곡 부근에서 정체고요. 중앙고속도로 대구 쪽으로는 대동요금소 부근 또 반대 부산 쪽으로 칠곡 부근 정체는 작업 여파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연결해 이 시각 주요 뉴스 듣겠습니다. 대법원이 국정농단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의 판단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 판결에 대해 추가 뇌물 혐의를 인정하면서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삼성전자 측은 앞으로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 증인 채택과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신청했습니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딸과 어머니에 대한 증인 채택 요구는 철회했지만 나머지 가족들은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가족들을 부르는 것은 인권 침해라며 안 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의결된 것에 대해 법안 내용에는 정치 협상의 여지가 있다며 한국당 쪽에서 어깃장을 놓는 선거제도 개선안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안으로 협상에 나오면 우리는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협의를 도출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날치기 강행으로 좌파 독재 야욕에 의해 대한민국 의회 민주주의가 짓밟혔다며 더불어민주당을 국민과 함께 탄핵하자고 비판했습니다. 외교부는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종료한 이유에 대해 일본이 먼저 양국 안보 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라디오 전국일주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 지역의 베테랑 기자와 함께 지역의 쟁점 현안, 주목해야 할 사건의 뒷이야기까지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전국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 오늘은 충청타임즈 연지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연지민입니다. 예, 오늘 준비하신 소식의 내용을 보니까 청년들이 충북을 떠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지금 청주지방통계청에서 인구 이동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네. 청년들이 떠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올 상반기 충북은 전체적으로 인구는 늘었어요. 네. 하지만 20대 청년층은 충북을 떠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청년층 인구 이동이 지역의 어떤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 구체적인 수치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수치로만 보면 올해 20대 청년층은 한 1,500명이 충북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고요. 예. 반면에 5, 60대층은 1,600여 명이 유입이 됐어요. 어른은 늘고 청년이 줄고. 그렇죠. 예. 전체적으로는 인구가 늘어났지만 지역의 미래 인재들이 좀 오히려 충북을 떠나고 있어서 이 문제가 지방 소멸로 이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지방 인구 감소는 대도시를 제외하고 뭐 다른 지자체도 비슷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충북이 특별히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인구 감소는 사실 우리 충북의 문제만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충북이 좀 긴장하는 이유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지방 소멸 보고서를 좀 근거하고 있어요. 네. 이 보고서를 보면 충북의 경우 5개 시군, 11개 시군이 있는데 5개 시군이 30년에서 후에 소멸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층에서 상중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북이 좀 더 긴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른 곳보다 소멸 가능성이 높다, 소멸 우려가 높다 이렇게 이제 통계가 나오는 그렇죠. 거군요.
네. 예. 더군다나 충북은 11개 시군이 있거든요. 네. 그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시군이 소멸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이 됐다 보니까 그렇네요. 아무래도 충북 입장에서는 굉장히 긴장하게 되고요. 더군다나 20대뿐만이 아니라 이 청주 충북 경우는 30대 젊은 층들이 많이 떠나고 있어요. 10년 동안 한 3만여 명이 유출이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청주의 어떤 젊은 층 인구 확보가 지자체의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원인이 좀 분석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 네. 20대 청년이 충북을 떠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지금 뭐 20대 청년들은 학업이나 취업이나 결혼이 이유인데요. 네. 그 중에서도 요즘 청년 실업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취업에 대한 이동 때문이 가장 큰 것으로 보이고요. 일터가 인구 증가에 또 변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충북 같은 경우는 수도권과 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 이동이 더 잦는 걸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통이 너무 네. 좋아도 문제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자체에서는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요구도 높아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도 이제 어디 이동 안 하고 그냥 집 근처에서 일할 수 있으면 더 좋을 텐데. 더 좋죠. 그렇죠. 네. 예. 청년 실업이 심각한 문제지만 지자체의 노력도 뭐 필요하다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할 겁니다. 충북에서는 청년들 위해서 어떤 정책 시행하고 있나요? 지금 충북에서도 한 2, 3년 전부터 창업을 지원한다든가 젊은 층에 네. 아니면 맞춤형 일자리도 좀 만들고 있고요. 또 행복주택으로 주택 문제까지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네. 사실 청년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네. 뭐 군 지자체 같은 경우는 대학원생들 뭐 지원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주택도 기숙사도 이렇게 지원하고 있지만 20대 청년들의 마음을 사로잡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대책이 없는 건 아닌데 아직 그렇게 유효하지 못한 상태군요. 예. 그렇죠. 정책이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도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청주에서는 청년회라는 단체에서 네. 청년 수당 지급을 빨리 해달라라는 1인 시위도 하고 있어서 청년 정책이 그렇게 효과적으로 발휘하고 있지 못하는 거 아닌가라는 지적입니다. 청년 수당 제도를 이제 요구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사지자체 같은 경우는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곳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충북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 시행이 되지 않다 보니까 네. 젊은 친구들이 유출도 심각하지만 정주를 하고 싶어도 정주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다른 지자체에서 벌써 이렇게 하고 있는 거를 우리는 또 왜 못하냐 뭐 이런 거에 따른 또 박탈감도 그렇죠. 좀 있을 것 같고. 예. 소외감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청년 실업 문제, 지역에 있는 기업이나 지역 경제 발전에도 이 제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역 전문가나 그렇죠. 지역사회에서 또 나름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텐데요. 아무래도 지자체 예산을 좀 늘려야 되는 것도 있어요. 상대적으로 청년들에 대한 예산이 부족한 것도 이 원인이라는 분석도 있고요. 또 하나는 공공기관이나 양질의 좀 일자리가 창출돼야 된다라는 그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하여간 그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뭐 너나 할 것 없겠죠. 그렇죠. 도도 그렇고. 충북의 문제는 예. 아니지만. 네. 네. 아이고. 그리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거는 생활 환경이에요. 네. 교육이나 문화나 의료나 주택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일자리를 찾아 이동하는 수가 많아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것도 청년층을 사로잡는 방법인데 사실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는 문제입니다. 네. 오늘은 충북 지역의 청년 인구 감소를 얘기를 했는데 뭐 말씀을 들으면서 네. 이제 내내 느낀 것이 이것은 이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문제로 또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 네. 팔도 기자가 간다 충청타임즈 연지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국의 화제와 소식을 전하는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일주. 네, 오늘은 뉴스 보시면서 어떤 생각들 하십니까? 이런 주제로 문자를 받고 있습니다. 소개를 또 해드리죠. 5454님께서 힘을 합쳐서 대처하는 모습을 보고 싶네요. 지금 뉴스에 나오는 모습만 보면 불안하고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선조들이
12척의 배로 수백 배의 적을 물리친 힘은 하나의 목표를 위한 하나된 힘이 아니었나 합니다. 예, 조상들처럼 하나 돼서 닥친 문제를 다 해결을 해야겠죠. 3343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말이 있죠. IMF도 넘어섰는데 현재 분위기가 어렵지만 우리는 극복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IMF 함께 겪고 함께 넘어섰지요. 자신감 갖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6965님, 요즘 뉴스 보면 서로가 서로를 물어뜯고 못 잡아먹어서 안달입니다. 차라리 그 사람들 모두 끌어내리고 제가 국회에 들어가서 정치하면 저들보다는 잘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감이 넘치는 분이시네요. 예, 얼마나 답답하면 또 이런 얘기를 하셨겠습니까? 네. 3074님, 네. 처음 참여하시는 분이군요. 예, 모바일 커피 쿠폰을 그냥 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비가 내리다 말다 흐립니다. 최근 우리나라 정세와 같아요. 맑은 날이 거의 없고 매일 여당 야당 티격태격하는 정치권을 날씨가 말해주는 듯합니다. 제발 국가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았으면 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신하브로님, 의롭고 정의가 승리한다는 세상이 있다는 것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꼭 보여주고 싶습니다. 7697님, 이분도 처음으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퇴보하는 정치인, 그러나 현명해지는 국민들이 있으니 저들도 변하겠죠. 예, 국민들이 앞서 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9886님, 청렴한 정치인들이 많을수록 국민의 행복은 더욱 향상될 듯합니다. 그런 정치인들이 그리운 요즘입니다. 예, 문자 계속해서 많이 보내주고 계시네요. 자, 이제는 우리 고장 역사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전국의 역사 문화 유적지를 돌아보고 우리 고장 역사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오늘도 박광일 역사여행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얘기인가요? 네, 오늘이 바로 8월 29일, 그러니까 1910년 경술국치가 있던 날입니다. 네. 경술국치 의미에 대해서는 이제 8월 22일 그 창덕궁 흥복혼에서 이제 그 문서가 정리가 되고 일주일 뒤에 오늘 이제 공포가 되었다라고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네. 오늘은 이제 국권을 빼앗기고 나서 식민지 조선, 더 나아가 서울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북촌, 익선동 일대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북촌, 익선동, 요즘 관광지로도 아주 각광을 받고 있는 곳들이네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한국의 문화를 보러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외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찾고 있는 곳인데요. 예. 일단 1910년 당시에 국권을 빼앗겼을 때 서울, 그러니까 이제 당시 일본 사람들은 서울을 이제 경성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불렀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겉으로 볼 때는 이제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한 20여 년, 20년쯤 됐을 때, 10여 년이 흘렀을 때 이제 서울에 살고 있었던 한국 사람들이 약간 불안함을 느끼게 되는데요. 예. 그 이유는 이제까지 청계천 남쪽에 살고 있던 일본 사람들이 서서히 이제 청계천을 넘어서 지금 말씀드렸던 북촌이라든지 익선동 일대에 거주지를 확장하게 되면서 이거 우리 서울에서 쫓겨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살던 곳에서 쫓겨나겠다. 이런 이제 불안감을 이제 느꼈던 거죠. 예. 북촌 같은 데 다니면은 이제 누가 살던 고택이다 이런 표지판도 많이 볼 수 있고.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전통적인 한국 사람, 조선 사람들의 이제 주거지였는데, 그렇죠. 여기 이제 일본 사람들이 몰려 들어온다는 얘기군요. 네네네. 예. 그러니까 먼저 배경 설명을 잠깐 말씀드리면, 네. 일본 사람들이 아무리 한국의 국권을 이제 침탈했다고 하더라도 네. 민간인들 같은 경우는 한국 사람들 사이에 살기가 어렵습니다. 좀 그렇죠. 네. 예. 더더군다나 이제 서울에서 인구 비례로 보면은 처음에는 한국 사람들이 한 4배 정도 됐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주로 처음에 이제 영사관이 있던 명동 일대라든지 그다음에 통감부가 있던 남산 일대 이제 살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가만히 이제 나중에 총독부가 보니까 아니 자기네들이 명색이 조선 전체, 한국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데 네. 서울의 중심부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영향력을 끼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일본 사람들이 북촌까지 넘어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조금씩 이제 계획을 세워 나가갔던 거죠. 그러니까 작정하고 좀 정책적으로 추진한 측면이 있네요. 그렇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그 보통 조선 총독부라고 얘기를 하는 네. 그 통치 기구를 그러니까 1926년까지는 남산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한 16년, 17년부터 가만히 보니까 이거 남산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서울의 중심부, 그러니까 경복궁 앞으로
이제 자리를 정하고 한때 중앙청으로까지 써있던 그 건물이 이제 1926년에 완성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1921년에 지금의 서울시청에서 이제 그 도서관으로 쓰고 있지만 원래 또 서울시청이었잖아요. 그게 네네. 이제 경성부청사가 완성이 되고 경성제국대가 완성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당시 가장 큰 회사 중에 하나였던 동양척식 주식회사 관사를 또 경복궁 옆에 지금 서촌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만들게 되면서 아하. 일본인들이 점차 이제 북촌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의 그러니까 주거지가 원래는 그쪽이 아니었는데. 그렇죠. 예, 이게 한 10년 정도 걸렸군요. 그러니까 이제 관공서를 설치하고 그 네. 관공서 따라서 민간인들이 들어오게 하는 방식으로 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북촌 일대를 잠식해 온 겁니다. 예, 뭐 얘기를 들으면서도 기분이 조금 이제 안 좋아지는 내용인데 이걸 그냥 어떻게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던 거 아닐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한국 사람들은 당연히 위기감을 느꼈죠. 그래서 네. 이 사람들을 막아야 된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역부족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예. 왜냐하면은 1920년대 이제 그 토지 소유 현황을 조사한 기록이 있는데요. 네. 당시 서울에 있는 땅이 대략 한 1,000만 평 정도가 되는데 네. 그 중에서 한국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땅이 대략 한 16%, 그러니까 160만 평 정도만 되고요. 어허. 한 720만 평 정도는 총독부 내지는 일본 민간인들, 기타는 이제 다른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제 이게 예. 이제 문제가 되고 네. 더더군다나 한국 사람이 한 3배가 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러니까 일정한 재산에 이르렀을 때 세금을 내는 호별세라는 세금이 있는데 네. 그거를 낸 비율이 한국 사람은 9,500명. 근데 일본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수만 명에 이를 정도니까 7만 5천 명이니까 거의 한 8, 9배가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재산 상태도 지금 약화되었고 그러니까 인구만 많다 뿐이지 이들의 어떤 압력을 막아내기에는 힘이 부족했던 거죠. 예. 근데 이제 이때 뜻밖의 인물, 지금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네. 건양사라는 주택업자의 정세권 사장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예. 요 흐름을 약간 바꾸게 됩니다. 일단 뭐 처음 듣는 이름입니다. 네네네. 정세권이란 분이 계셨어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이분이 사실은 큰 자산을 갖고 있던 분은 아니었어요. 예. 당시 이제 사업가로 치면 중간 정도의 그 자산이 한 몇만 원 정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분이 주택에 눈을 뜹니다. 이거 주택 장사를 해야겠다. 네네. 그런데 이제 그 배경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지금 한국에 있었던 커다란 집들, 아까 말씀드렸던 네. 누구 집, 누구 집 하는 게 네네. 대지가 몇백 평씩 돼요. 워낙 큰 집들이. 예. 근데 예. 그 사람이 이제 팔고 재산이 없으니까 팔고 지방으로 나가게 되는데 그거를 다시 살 사람이 조선 사람 가운데는 없는 겁니다. 한국 네. 사람 가운데.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일본 사람들이 사서 그거 몇 개를 이제 체크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일본인 타운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정세권이라는 사람이 생각을 하기를 이 몇백 평짜리 집을 사서 그거를 10채, 20채로 쪼갭니다. 그래서 그거를 작은 집을 한국 사람들한테 팔게 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른바 요즘으로 치면은 이제 그 큰 대지나 큰 어떤 주택을 잘게 쪼개서 파는 그런 방식으로 북촌을 개발하게 되면서 그게 이제 조선 사람들이 그걸 살 수 있게 되고 또 마침 1920년대, 30년대에 서울의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지금 지방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점점 서울로 올라오고 있는데 예. 당시 일제 강점기에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집이 이제 잘 팔리게 되면서 이분이 호황을 누리게 되고 네. 그러면서 북촌 일대를 자기가 뜻한 방식으로 재개발 형식으로 계속해서 주택을 지어서 파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큰 집을 살 수 있는 조선 사람들은 없으니까. 없는데 네. 예. 이거를 이제 좀 잘 나눠 가지고 네네네. 예. 그래서 실제로 30년 기준으로 보면은 1년에 300채 정도의 집을 지어서 파는데요. 네. 서울에 공급하는 주택의 거의 18%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숫자를 감당하게 되면서 네. 그러면서 조선인들의 거주지를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을 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즘 북촌에 가면은 볼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어렸을 때 좀 오래된 동네에서 볼 수 있었던 그 집의 크기가 지금 이 집이에요. 대략 그때쯤 정해진 겁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예전에 뭐 안채, 사랑채, 별채 있었는데 지금 북촌 가면은 딱 디귿자나 미음자 모양으로 그렇죠. 어떻게 보면 부부 중심의 한 4-5명이 살기에 적당한 집이잖아요. 그다음에 또 일제 강점기가 들어오면서 이제 좌식 생활에서 입식 생활로 바꾸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 주방을 입식으로 바꾸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거실에
그 문을 달아서 마치 이제 마루에 문을 달아서 거실처럼 쓰게 하는 예. 요런 주택이 지금 북촌하고 익선동에 남아 있는데 네. 이게 이제 그 정세권이라는 분이 건양사라는 어떤 업체를 통해서 새롭게 개발해낸 그런 신식 한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뭐 큰 거를 좀 이제 적당히 헐고 이렇게 나누고 뭐 이제 그렇게 하신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서 조선인들의 거주지를 빼앗기지 않도록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북촌 일대의 문화가 한국적인 것들이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게 영향을 끼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 그 한옥 가정집에서 살아봤다는 사람들은 다 그러니까 1920년대 30년대 지어진 이 집을 그때 양식에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가끔 북촌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예. 야, 이거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건물이니까 우리 거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거에서 우리 내부의 욕구에 의해서 바꾼 거다. 네. 필요에 의해서 바꾼 거다라고 보시면 이것도 역시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그 한옥 문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워낙에 또 이제 큰 집들보다 이렇게 보급형으로 네네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더 많이 보급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예. 심지어는 이분이 워낙에 경영 능력이 좋아서 네. 집값이 떨어져도 돈을 벌어요. 이게 이제 주식하시는 분은 알 텐데 예. 떨어지면 일단 그걸 팔고 네. 그 가격으로 다시 자재를 사서 짓고 네. 언젠가 오르게 되면 그 가격이 나중에 보완이 되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사업 수완을 늘려가는데 네. 근데 이 분을 아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잘 기억을 못한다고 유명하지 않다라고 처음 들어봤어요. 예, 정세권 네. 선생. 예. 예,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 당시 큰 부자들이 주로 일제 편승을 해서 그렇죠. 자기의 재산을 유지했다면 네. 이분은 정반대의 길을 걷습니다. 그렇네요. 대표적으로 예. 이제 물산장려 운동이 났을 때 그것의 전반적인 재정을 담당을 했고요. 네. 또 신간회라고 하는 저합작 운동을 지원하기도 했고 네. 무엇보다도 이분이 가장 큰 노력을 기울였던 게 조선어학회. 예. 그래서 우리말 큰 사전을 만드는데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분입니다. 근데 이제 1942년에 조선어학회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분들이 많이 피체가 되면서 예. 정세권 씨가 가지고 있었던 수만 평의 땅을 일제가 강탈하게 되고요. 네. 그의 사업에 대해서 여러 부분에 제약을 두게 되면서 광복이 되었을 때는 이제 정세권이라는 인물은 그 일제 강점기 한 20년대 30년대 누렸던 부와 명예를 다 잃어버린 상태가 된 거죠. 그런데 이제 1957년에 우리말 네. 큰 사전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찍은 기념사진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는 다시 이분의 얼굴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조선어학회라고 얘기를 할 때 그 이국노 선생을 포함한 수많은 학회원들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예. 그 뒤에서 이렇게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북촌의 한국 문화를 지킬 수 있게 해준 분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일제강점기라는 하는 어마어마한 파도에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글쎄 말입니다. 위에서 예. 뭘 하겠어. 이렇게 할 때 포기하지 않고 네. 이 밑에서 자기 역할을 꿋꿋이 했던 분들 덕분에 네. 그 시대가 그래도 덜 참혹했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의 성함을 제대로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정세권 선생이시고요. 네네네. 예, 정말 애국적인 경제 활동이 어려운 때도 참 가능했던 거구나. 네네네. 그리고 또 나름 또 축적했던 부를 또 애국적으로 네. 사용하실 수 있었던 네. 귀한 분입니다. 정세권 선생. 그리고 북촌 가서 한번 다시 이 선생을 또 되새겨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오늘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예, 우리 문화를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했던 정세권 선생에 대한 얘기 오늘 또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고장 역사 이야기 지금까지 박광일 역사여행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문자 참여해 주신 분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당첨되신 분들의 명단은 홈페이지에 올려놓고요. 개별 연락도 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전국 일주 내일 오후 3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최승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